반갑습니다. 네, 아유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굉장히 지난주에는 굉장히 좋은 햇빛이 막 비치고 좋은 날이었는데 저는 오늘 비 내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운치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짧은 이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에 대한, 연애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성교육 상담센터 숨이라고 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되게 목사처럼 안 생겼죠. 그래서 저도 아마 그래서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대표라고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에 가서 이제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이제 특별히 학생들이 미용실 언니 같이 생겼는데 저 사람 어떻게 목사지? 하는 이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요. 네, 저는 또 이런 목회자로서 또 이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강의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 바깥에서 강의를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성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도 다 빼버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절 가운데, 이 청춘의 시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연애하고 또 결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연애와 결혼이 힘들까, 어려울까,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한번 제가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연애하고 있습니다. 밝힐 수 있다. 예, 연애를 하고 계시고, 예, 같이 앉아 계시는 거죠? 행복하셔야 되는데 표정이 다 어두워요. 왜 이렇게 행복하시죠? 좋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커플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마 여기서 이제 썸이 시작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지난주에 이제 새로 본 얼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안에서 여기 오니까 괜찮다, 그죠? 나름대로 딱 여기 왔는데 저 형제 괜찮다, 저 자매 괜찮다. 그래서 혹시 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썸이 되고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나아가서 결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보통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세요? 친구.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 찾아가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대부분 아마 여러분의 연애 상담이나 결혼 관련한 이런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냐면요. 죄송하지만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지체들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쓱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 눈 마주친 그 사람 연애 상담 잘해주게 생겼습니까? 잘해주게 생겼나요? 그냥 그저 웃지요. 그죠?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저희 센터에 정말 많은 이제 청년들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저희는 이제 데이트 코칭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네,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가 굉장히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상당히 어린 20대 초반에 귀가 좀 아프세요? 네네네. 소리를 조금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런 청년들도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시간이 지날수록 몇 살의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냐면 40대 이상의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30대 후반 또 40대 이상의 청년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이제 결혼의 연령이 늦춰지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물리적으로는 나이가 이 정도 찼고 내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와 타인과 함께 상담하기는 되게 애매한데 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뭐 결혼에 대해서 혹은 연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이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의 보통 이제 제가 강의 시간이 길면 제가 앞타임에 강의를 빨리 끝내고 뒤에 이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질문들을 받는 시간을 가지지만 그건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핵심적인 강의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이게 하게 될 텐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연애와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성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뭐 학교 혹은 요즘은 이제 직장에서도 여러분 뭐 직장 내에서도 성교육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이런 성강의를 나가고 있고 학생들 대상으로도 이런 성강의를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교육은 뭘 배우는 시간일까요? 우리 형제님. 굉장히 애타는 그죠? 되게 간절한 눈빛으로 절 쳐다보셔서 우리 지우 형제님, 네, 지우 형제님은 성교육은 뭘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올바른 가치관. 그러면서 얼굴이 막 붉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은 뭘까요? 생각마다 가치관인데 생각마다 다 다르다 사람마다. 근데 어떤 걸? 음. 요번 기회에 배우겠다.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성교육에서 배우는 것, 특별히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 지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뭐 크리스찬들이 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면 성은 뭘 배우는 시간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럼 생각하는 성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그럴싸한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성교육은요, 대부분 폭력 예방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듣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성 하면 섹스를 떠올리세요. 혹은 성 하면 뭐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떠오르시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자와 뭐 남자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뭐 때로는 뭐 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스킨십이나 더 나아가서 섹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섹스라는 단어를 썼더니 청년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좋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실은 궁극적으로 성교육은요, 요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생뚱맞게 너를 배운다는 건 뭘까라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저는 너다움, 존중과 배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와 함께 소통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연애를 하시거나 데이트를 하시거나 뭐 결혼을 하셔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커플이 잘 연애하고 결혼까지 갈 수 있느냐, 또 결혼하고 나서 어떤 부부들이 행복하게 사느냐를 봤을 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대화 방식이나 이런 법들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너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체적인 부분, 또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인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너입니다. 그럼 자, 제가 첫 번째 너를 했다면 두 번째, 우리 지우 형제, 두 번째는 뭘 배우는 시간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갑자기 이게 안 먹네요. 네. 갑자기 빵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체성과 자율성. 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 또 특별히 뭐 기독 청년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건 뭐 내가 뭐 뭘 하건 간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나와 이성 친구와의 사이에서 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기가 참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여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제 청년들이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누가? 하나님.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그렇다면 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공간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스킨십에 관련된 문제,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절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성적으로 우리를 성을 선물로 주셨어. 이건 굉장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와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슬렁슬렁 다니시는 분들은 안 찾아와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아예 안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토요일날 이 좋은 날 어디 안 가고 여기 와서 이 강의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위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문제없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하지만 내가 내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내 연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성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요, 이게 계속해서 막 체한 것처럼 명치 끝이 막 아플 정도로 이게 하나님과의 뭔가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청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주체성, 용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가지지 않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제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항상 제가 강의하고 나서 1시간은 따로 시간을 빼서 오늘 강의 내용을 가지고 혹시 나의 어떤 사건이나 그런 아픔들을 고백하고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제 제자들이랑 항상 가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청난 거기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은 그런 시간까지는 안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가로막혀 있는 성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성에 대한 조금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직면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다움을 하실 때에는요, 제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각종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중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동 중독, 음란물과 자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연인이 없어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연인이 생기고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어도 내가 음란물을 보고 자위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센터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부터 60대, 70대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런데 좀 노년기에 계시는 그런 분들 강의도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는 음란물이나 특별히 이런 중독 관련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최고령 나이가 지금 몇 살이시냐면 70대. 70대 분들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런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배우는 시간도 성교육 시간이고, 마지막, 자, 우리 지우 형제님, 너와 나에 대해서 했어요. 그럼 마지막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짠! 뭘까? 그렇지. 맞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서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은 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공동체이고요. 내가 연인을 사귀게 되면 나와 그 연인도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 폭력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 나, 우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결국에는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 나의 관계.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내 스스로와 맺고 있는 그 관계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더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우르는 것이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특별하게 특수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누구를 찾아가세요라고 질문을 왜 했냐면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이제 친구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우 오빠가 요즘 밤마다 자꾸 나한테 혜민아 뭐해? 자? 라고 톡을 보내. 뭐야? 지우 오빠가 나 좋아하는 걸까? 내가 거기 공동체 갔는데 그 여자애가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힐끔힐끔 웃어. 뭐야? 걔가 나 좋아하는 걸까? 이러면서 여러분들끼리 상담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끼리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친구한테 말하기가 어려우면 요즘 유튜버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막 슈퍼챗 쏘면서 그분들에게 막 라이브 방송으로 그죠? 막 상담 신청도 하고 이러시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을 알고 있어요. 뭐 연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그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은 그분들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본인의 그런 연애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유튜버들의 이야기들을 100% 신뢰하시고 내 연애에 적용했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멘토를 반드시 찾아보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럼 그 멘토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가 바로 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결혼을 지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결혼을 했어도 12번은 더 할 나이인데 내가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로 내가 누구한테 가서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결혼한 멘토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을 한 지가 이제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하나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과 지금의 제가 가장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계를 바라보는 시야의 차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혼한 멘토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은 그런 좀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이나 두루두루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찾아갈 수 있는 멘토가 없으시면요. 여러분들 저희 센터에도 저희 센터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센터에도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저 말고도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창구 상담을 열어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처음 꺼내는 게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멘토들, 다양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한 상태에서 사랑에 대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좀 띄엄띄엄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뛰어넘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네, 다음 거 한번 네. 이게 뭐냐면 사랑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청춘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그 강의 아까 그거 보니까 솔로에서 커플 막 이렇게 간다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커플들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이제 커플이 되고 싶으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두세 명씩 여러 명씩 한번 짝을 이뤄보세요. 같이 오신 분들이랑 좀 짝을 이뤄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나는 사랑을 이거라고 생각해.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어. 나는 사랑을 이거라고 생각해.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번 나눠보세요. 편하게. 사랑이 뭘까?
너무 거창하게 철학적인 이야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 감각적으로 확 떠오르는 말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뭘까? 자, 좀 나눠보셨을까요?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발표해 봅시다만 절대 발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조금 전에 나눈 친구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좀 마음에 든다. 혹은 어떻게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지? 경악스럽다. 아니면 좀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번 몇 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내 건 아니지만 다른 친구의 것을 좀 말해주는 거죠. 우리 지우 형제. 그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 걸 이야기했을 때 본인 거 얘기한대요. 패기. 좋아요. 자,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진 걸 다 해줘도 진짜? 들으셨죠? 우리 자매님들? 가진 걸 다 해줄 수 있대요. 가진 게 맞나 봐. 가진 거 다 줄 수 있는 것.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다. 굉장히 좋습니다. 또? 옆 사람이, 네. 희생과 헌신. 좋습니다. 희생과 헌신. 좋습니다. 또? 사랑이란 뭘까요?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랑에 빠졌다 하는 걸 어떻게 아세요? 에? 눈이 자주 간다. 맞아요. 저 말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뭘까 하면요.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갑자기 강의하다가 사랑이 뭘까 하니까 뭔가 답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반응인데요. 애들한테 물어보죠. 어린애들. 그럼 초등학생 애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많은 친구들 중에요. 걔만 보여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지우 오빠가 아무 의미 없이 혜민아 안녕? 이라고 얘기했는데 혜민아 안녕? 혜민아 안녕? 그냥 혜민아 안녕 해도 되는데 왜 혜민아 안녕이라고 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고 해석하고 계속 곱씹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내가 사랑을 느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내 심장이 터질 듯하게 만드는 것.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호르몬의 변화,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런 사랑에 대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굳이 이런 곳에서 러브라인이 등장하고 굳이 전쟁 영화에서 막 전쟁하다가도 갑자기 러브라인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 정서 안에는 이런 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20대 초반이신 분들과 그리고 30대 후반 이상이신 분들의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만 보이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정의로만 그쳐버리면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연애를 오래 했을 때 연애가 2년, 3년, 뭐 길게는 6년 이상, 7년 이렇게 되면요. 자꾸 그 사람을 볼수록 설레는 감정이 사라질 때 나는 사랑이 설레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설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많은 이제 그 청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장기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권태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기 연애를 왜 여러분한테 좀 의미 있게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뭐냐면 장기 연애입니다.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앞으로 내가 결혼하는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 인생에 내가 이 남자만 나의 남자로 보고 내가 이 여자를 한 여자로 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함께 약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불타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요. 근데 제가 결혼 예비 학교도 하고요. 결혼 예비 학교 할 때의 온도와 아이를 조금 낳고 나서 5년 정도 될 때 부부의 온도와 그리고 20년 이상 된 부부들을 세미나를 할 때 온도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사랑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만 사랑을 정의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기 연애, 결혼에 대한 것에 있어서 막연한 불안감과 거기 안에서의 굉장히 불만족도를 굉장히 많이 토로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왜 지금 얘기하냐면 제가 나중에 이것을 중독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선을 까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내 나이에 따라서도 사랑의 정의는 달라져야 되고, 또 하나 내가 저 사람과 사귀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연수에 따라서도 사랑의 정의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가 이제 그 부부들 이렇게 세미나를 가면 한 15년, 10년 이상 되신 이제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질문을 해요. 자, 나는 지금도 내 배우자를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누가 손 드냐면 남편들이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 욕구예요. 옆에 와이프가 있으니까. 그러면 와이프들은 손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와이프들은 표정이 이래요. 그러면서 웃어요. 그래? 아, 자기 아직도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남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은 저는 제 아내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결혼한 지 10년 이상이 됐는데 내 와이프를 보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병원 가보시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지 11년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밤에 자려고 누워 있는데 제 남편이 이제 자려고 밤에 이제 들어오면 어머 내 남편이 들어온다. 어머 불을 끄고 들어온다. 그러면서 내 옆에 눕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럼 제가 잠을 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11년 동안 12년 동안 20년 동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심장 터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사랑해서 사냐? 정으로 산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정이라는 말을 내가 너 때문에 정으로 만나는 거야. 이 얘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정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생기냐면 사랑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좋은 감정, 싸운 감정,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그것이 정이라는 어떤 굉장히 큰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어느 날 내가 너 같은 새끼를 안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나왔어요. 참고로 저희 남편도 목사예요. 막 싸우고 나와가지고 뭐 몰라 이러고 이제 거의 막 안 살 것처럼 대판 싸우고 딱 나와서 제가 이제 강의하러 이제 가기 전에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저희 남편이 그 참치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그 한식 뭐 백반집을 갔는데 그날 그 참치 김치찌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뭐 저도 모르게 딱 한 입 뜨면서 이거 우리 남편 좋아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웃음이 나면서 화가 나면서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렴풋이 정이라는 게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연애하실 때 내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데이트가 더 발전하느냐 거기서 멈추느냐 그게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연인 사이라면 서로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상시에 나눠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조금 아까 제가 그 정의를 내렸던 성에 대한 성교육에 대한 정의 안에서 제가 사랑을 나름대로 제 정의예요. 이거는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영어 철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LOV 제가 써놨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첫 번째 L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L 라이브 또 like 또 라이프 또 로 또 의외로 여러분들이 아는 L로 시작한 단어가 많이 없죠? 제가 이렇게 가면 초등학생 애들은 라이언이요, 릴리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L로 시작하는 단어 거의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배워야 된다. 사랑도 배워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내 감정이 심장에다가 맡겨버리면 사랑이 건강하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 연애에 대한 흑역사들을 아주 막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저희 남편이랑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만 막
꼬집어가지고 제가 막 청년들한테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산답니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안 싸우고 굉장히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인 걸로. 근데 제가 이걸 좀 벗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저의 흑역사부터 시작해서 저희 남편하고의 결혼해서 뒤지고 볶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저처럼 연애하거나 저처럼 결혼 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저도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1년이 됐고, 저는 지금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워라. 연애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뭐냐면, 왜 우리가 건강하게 연애하는 게 필요하냐면, 또 때로는 우리가 이별의 아픔을 겪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별이 너무 아파서 그 이별했던, 그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연애를 내 삶 속에서 도려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상담해서 봤을 때 뭘 깨닫게 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입을 빵빵 차고 싶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의 흑역사, 나의 그 연애사들도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 오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오브젝트. 또 의외로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 오로 시작하는 거 가장 여러분이 알만한 거, 여러분 편하게 제가 갖고 왔어요. 뭘까요? 원. 또 오픈. 맞습니다. 터놓고 솔직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터놓고 솔직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터놓고 솔직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건 연인들 사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타인에게 이런 생각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고 계세요? 만약에 내가 지우 오빠랑 사귀어요? 근데 내가 지우 오빠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서운한 게 있는데 여러분은 오빠한테 가서, 오빠 나는 이런 지점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오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의외로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막 화가 나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 말 안 해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지우 오빠가 물어보겠죠. 너 화났어? 화 안 났는데? 화 안 났어. 됐어. 그만해. 화 안 났어. 이 말은 뭐예요? 화났다는 거죠. 뭐예요? 비언어적인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건 연인 사이에서도 그러는데, 만약에 미안해요? 미안하면 내가 이런 지점을 사과할게, 미안해 라고 말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실수록 남성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와이프랑 대판 싸웠어요. 그럼 싸웠으면, 풀었으면 와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이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아버님들이, 남자분들이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화해를 할 거면 어떻게 하시냐면, 쓱 들어와서 미안하니까 내 옆에서 오늘 회식할까? 외식할까 우리? 오늘 밥 차리지 마, 나가자 이러고 데리고 나가요. 그럼 보세요, 나가서 어차피 안 해도 밥하기 싫었는데 나가서 밥은 먹어요. 하지만 싸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하기보다는 그 변두리에 있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겉도는 내용을 하면서 분위기만 화해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다음번에 지금 싸웠던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화해하는 분위기만 만들고 다음번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다음번에 싸웠을 때 그 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다시 소환해요. 그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냐면, 세 번째가 언어입니다. 언어로 표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기서 더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야기만 상대방에게 그냥 솔직하게 쏟아내면 안 돼요. 싸우자는 거죠. 나만 지우 오빠한테, 오빠 난 이런 질문 짜증나고, 난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는 속으로 나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 와. 근데 이제 지우 오빠가 근데 혜민아 하는 순간, 얘기하지 마. 됐어,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속이 시원해. 그만 얘기해. 이래버리면 공감하는 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공감한다는 것을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100% 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감하다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면, 지우 오빠랑 나랑 싸웠는데 죽어도 지우 오빠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두 사람이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평행선을 달린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너를 그냥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해해 주는 거죠. 감정은 상하지만 그래, 오빠 입장에서는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지금 감정이 조금 나쁘긴 한데 내가 너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요, 엄청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두 사람이 반드시 합일점을 이뤄내야 돼. 의견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걸 못하면 너는 공감해주지 않아, 나를. 아니요. 때로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 주는 것, 그걸 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도 공감하다에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성교육은 뭐라고 했죠? 너, 나, 우리.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데이트를 디자인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만큼 건강하게 데이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여러분이 연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은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보통 너무 한지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당장 지금부터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보통 뭘 떠오르죠? 뭘 떠올리세요? 에? 뭐라고요? 맛집 좋습니다. 또 카페, 산책. 산책 나왔어요. 또 뭐 하실 거예요? 데이트하면 뭐 하세요? 모텔?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진짜 잘 들은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요, 모텔이라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신촌에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지금 대학원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앞에서 이렇게 뭐 프로젝트 하거나 논문 때문에 이제 잠을 잘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대학가 앞에, 신촌이면 막 대학교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 학교들 앞에 모텔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거기에서 방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고 거기는 숙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밤 10시 이후에 오래요. 왜냐면 그만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제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데이트할 때 뭐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 모텔을 간대요. 근데 그 모텔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막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이유를 대더라고요. 뭐 모텔의 PC가 PC방보다 훨씬 좋다. 약간, 그리고 뭐 그런 담배 냄새 나는 그런 데보다는 모텔의 PC가 훨씬 더 아늑하고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막 그냥 불편하게 있느니 치킨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참 단조롭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이 맛집 찾아가거나 카페 가거나 영화 보거나 뭐 산책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데이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럼 저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죠. 데이트를 왜 하냐는 거죠. 여러분, 데이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이거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냥 사귀니까 만나야지. 근데 사귀니까 만나야지 하면서 거기에서 함정이 생겨요. 그리고 사귀니까 당연히 나는 얘랑 연락해야지. 근데 연락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 새롭고 알고 싶고,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요, 제가 이렇게 카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연애 딱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쟤네 연애 얼마만큼 했다가 보여요. 진짜 연애 초반에 이제 같이 시작한 애들은요, 음료를 거의 안 마셔요. 마시더라도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손 딱 마주 잡고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자기도 그래서 어머 우리 왜 이렇게 잘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쟤네는 사귄 지 얼마 안 된 애들. 근데 조금씩 이렇게 지나기 시작하면요, 슥 이제 같이 이제 뭐 대화하다가도 같이 잠깐 핸드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는 약간 조금 이제 중기로 접어든 커플들. 그죠? 그래서 유튜브 서로 보다가 이런. 근데 이제 진짜로 완전히 간 커플, 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진짜 오래 사귄 커플들은 딱 앉잖아요. 그러면 서로 마주 보지도 않아요. 서로 각자 할 일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대화의 단절.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결국에 여러분이 모텔을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요? 더 자극적이고 더 편하고 더 우리의 사랑을, 권태로운 우리의 사랑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의 돌파구를 찾기에 가장 명확하고 뜨거운 확실한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데이트를 좀 다양하게 디자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커플들 코칭을 이렇게 해줄 때마다 항상 데이트에 관련된 디자인을 해드려요. 데이트 코칭. 데이트 코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호구조사. 처음에 연애했을 때 너 몇 남 몇 여냐. 니네 부모님 뭐 하시냐. 그냥 이런 호구조사를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진짜로 너는 뭘 좋아하고 너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너는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깊은 이해를 통해서 서로가 데이트를 통해서 나의 만족도도 높이지만 함께 있을 때 서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데이트 코칭할 때 그냥 슥 해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레인스토밍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 뭐 할까? 그럼 인스타 보다가 여기 맛있단 데 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오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떤 뭐 일주일간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해볼까? 나 이런 거 뭐 전시회라든지 아니 뭐 다른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서로의 관심, 서로의 니드를 찾아보면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저희 남편이랑 저는 지금도 저희 남편이랑 어디를 놀러 가거나 가족끼리 놀러 가거나 뭘 해야 할 때 저희는 습관처럼 종이를 펼쳐놔요. 종이든 아니면 아이패드든 끄적이면서 서로의 니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니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새로 발견해내니까요. 저희가 부부간에도 저희도 권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부부의 권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놀면서 이겨냈어요. 결국에는 소통이 잘 되는 커플. 결국에는 코드. 그 얘기는 뭐냐면 대화가 얼마만큼 잘 통하는가. 얼마만큼 이런 소통의 연습을 했는가가 여러분의 연애의 질과 결혼의 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남편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저희는 결국에 저희 이사 가면서 뭘 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그 오락실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락실에 가서 저는 진짜 혼자서 스트레스 풀러 갈 때 오락실에 가서 게임도 엄청 많이 하고요. 그 농구 게임 있죠?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의 니드와 이런 걸 파악하고 나서 야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너무 이게 힘들다. 너무 오락실에 애 데리고 이제 가기가 힘드니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레트로 오락기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요. 저희 아들 때문에 그걸 샀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저 때문에 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온 가족이 엄청 재밌게 놀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하고 노는 시간이 재밌고 남편하고 노는 시간이 재밌고 저희가 이렇게 하기까지에 많이 저희가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서로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탐색 과정이 있었겠죠. 저는 이것이 연애 과정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초적인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애가 결혼이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연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어쩌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은 진짜 제가 오래전부터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 강의를 했을 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화가 났던 게 있어요. 뭐냐면 최근 몇 년 동안 갑자기 유튜브가 발달하고 또 오은영 박사가 한번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막 이게 붐이 불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책이 나와서 제가 막 내가 먼저 책을 낼 걸 이랬던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 제 사진을 이야기하면서 제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나중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걸 조금 더 점검해 볼 텐데 그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기 전에 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요. 나는 결혼을 꼭 해야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내가 결혼을 왜 꼭 굳이 해야 되지? 나는 비혼주의자야 하시는 분들도 혹시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결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안 하면 죄인가요? 이 얘기는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등장합니다. 뭘로 등장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애를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애를 안 낳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가지고 물어보고요. 그럼 여러분, 애를 낳으면 문제가 사라질 것 같죠? 아니요. 또 거기 가면 저는 하나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많이 낳아야지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저는 하나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이런 얘기들보다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그 안에 제가 대학생들이랑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감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특별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 결혼하려면 이 정도 경제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경제적인 그런 기준이 너무 지금 내 현재의 상황에 비해서는 너무 높은 거죠.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청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내가 얼마를 벌고 연봉을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 않아 보이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특별히 자매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소개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직업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버는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서 본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 강의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무 차가운 현실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주의자가 되어서도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현실적인 낭만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지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봉 얼마 얼마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우자 기도를 저한테 이렇게 써가지고 갖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잘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1번부터 뭐냐면 키가 183 이상 그래서 2번 보니까 연봉은 2억 이상 그리고 3번은 그래도 아주 자기가 소박하게 생각해서 서울에 20평대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써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배우자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라. 배우자 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가장한 신앙의 이름을 가장한 나의 욕망의 표출인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저도 이제 배우자 기도의 그 표본을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저는 제 배우자 기도의 표본을 찾았습니다. 저희 남편.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혜민아, 내가 배우자 기도를 진짜 오랫동안 했어. 자기는 10대 때부터 했대요. 배우자 기도를. 그러면서 자기가 배우자 기도했던 기도 노트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라고 저기 써져 있었냐면 제가 그걸 보고 참 뭉클했던 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내 아내가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여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막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네가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길래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래서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막 깔깔대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기도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배우자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건 다 반대로 비혼주의자를 얘기할 때 많은 청년들이 요 문제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은 이제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요. 저도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끊임없이 연애를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연애를 했고 끊임없이 나의 인생의 탈출구를 남자친구에게서 찾았어요. 내 이런 시궁창 같은 나의 삶을 구원해줄 그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연애를 했고 겨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결혼이 내 생각만큼 잘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결혼이 저는 꼬린 지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꼬린이 아니었어요. 결혼이 시작점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저는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죠. 결혼은 사랑의 결과이자 목표일까?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인데 사랑의 꼬린 지점을 결혼으로 생각하면 그 결혼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만났을 때 가장 연애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결혼 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저 사람이랑 너무너무 같이 살고 싶고 난 저 친구 없으면 내 인생의 의미를 못 찾을 것 같아, 이런 열정적이고 뜨겁게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연애를 하신다면 그때는 연애할 때도 아니고 결혼할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때 결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연애와 결혼이 가장 건강하게 하실 수 있냐면, 저 사람 없어도 나 혼자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는 그때 하는 결혼과 연애가 가장 건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이런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서 떠난 거죠.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연애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불만족시켜주거나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안감을 주는 남자들은 가차없이 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격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괴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학부도 신학교를 나왔고 대학원도 신학교를 나왔고 친구들이 다 전도사들이고 직장도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학교에서, 제가 일하는 막 모든 곳에서는 다 혜민이 너 진짜 훌륭한 애야, 너 진짜 신앙 좋은 애야, 너 진짜 훌륭한 사역자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여자로서의 나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자의 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찬양팀이건 임원이건 여기 앉아서 이 토요일 날 여기 오실 정도면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나 좀 신앙 있어 이런 분들이실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갈등이 없으시냐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답을 못 찾았어요. 왜? 이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이렇게 좋은데, 신앙은 좋은데 왜 나는 연애가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겨우 연애를 막 미친 듯이, 나쁜 남자들도 진짜 많이 만나고요. 정말 뒤통수도 많이 맞고요. 여러분, 저는요 심지어 나쁜 남자를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그 남자의 동시에 만나는 3번째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친구를 못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못 버릴까?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저 사람을 나는 못 버릴까? 왜 나는 이런 사랑에 절절 매는 걸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랑과 연애에 왜 나는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 그런데 나는 신앙인이야. 이런 고민 끝에 겨우 남편을 만났어요. 그럼 결혼하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나 드디어 이 남자랑 같이 살아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떤 해방감이 있었냐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성 간의 관계에서 벗어났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해방감이었습니다. 그 해방감으로 결혼했어요. 근데 웬걸, 결혼을 했더니 더 외로워요.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인이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애인이 생기면 안 외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사귀었는데도 외로울 때는요 정말 미쳐버려요. 근데 이게 결혼할 때 더 극적입니다. 결혼을 했잖아,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도 이 외로움이,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시작점이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연애 초반과 중반과, 그리고 결혼의 초반과 중반과, 아이를 낳고 전과 후, 그리고 갱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안 접어들었을 때, 이런 모든 상태에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가족의 범위, 우리가 뭐 결혼예배학교는 아니지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족의 범위가 결혼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우 형제. 결혼한 와이프, 부모님, 상대방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까지, 상대 부모님들까지. 좋습니다. 또 반려동물. 새로운 대답입니다. 좋아요. 새로운. 자, 또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될까요? 결혼하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어디까지여야 될까요? 우리 커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결혼을 해요?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상대 내 가족은 아니고 우리 가족도 있지만 상대방의 가족도 똑같네요. 혹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청년들 있으십니까? 반려 우리 반려는 빼자. 그렇게 따지면 반려곤충 반려 다 갈 것 같아. 반려 빼고 뭐가 있을까요? 어디까지일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다음번에 여러분 저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나 안 만났는데 갑자기 결혼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결혼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처자식, 가족관계, 모든 가족관계, 막 육촌, 팔촌 다 어디까지? 형제랑 자녀. 일단 어찌됐건 서로의 원가족까지 다 포함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아까 답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냐면 처자식까지예요. 내가 결혼한 배우자와 아이까지가 나의 가족입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말씀 1장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너희는 이거 굉장히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아내와 몸을 연합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더 필요하고요. 독립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독립되어 있다라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을 잘하느냐?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서로가 너무 겹쳐 있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귀속돼 버린 상태에서 연애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너 만나서 인생 망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과거가 떠오르세요? 그런 얘기 들었구나. 본인이 했거나,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어떤 목표나 나아가는 방향을 너무 타인에게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와 결혼은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독립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럼 독립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겁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중독의 개념이랑 좀 연결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연애가 너무 어려워요. 연애만 하면 왜 저는 같은 패턴으로 매번 이렇게 힘들까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쩌면 대부분 여기 안에 국한되어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것을 중독의 개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요, 제가 뭐 따로 중독에 관련된 강의도 따로 하지만 제가 오늘 요 내용 가지고만 중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흔히 중독이라고 하면은 뭐 야동 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중독만 얘기하겠지만, 특별히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관계 중독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독이 나타날 수 있는가? 제가 그 예시를 하나씩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요 예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관계 중독자의 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여기 청년관에 왔는데 지우 오빠랑 1층에서 마주친 거예요. 참고로 지우 오빠랑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의 오빠 동생 사이예요. 근데 지우 오빠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혜민아, 오늘 날씨 되게 좋다, 그치? 오늘 강의 듣기 정말 좋은 날씨 아니야? 강의 잘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혜민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여기에서 지우 오빠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오빠도 강의 잘 들어. 물론 속으로는 뭐야 이럴지 몰라도 그냥 그래, 오빠도 강의 잘 들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관계 중독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우 오빠가 이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필 나한테? 그리고 오늘 날씨가 맑지도 않아. 비가 와. 추적추적 내리고 추워. 근데 왜 오빠는 굳이 날씨 얘기를 꺼내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고 봤더니 요즘 지우 오빠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뭐야? 오빠 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오늘부터 오빠를 좋아하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 특징, 금사빠들이 많아요. 금사빠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연애 감정을 쉽게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을 절절하게 사랑하지 않아도 좀 괜찮네? 그러면 마음이 훅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연애를 쉽게 시작하거나 연애 감정을 쉽게 느껴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연애 감정을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특별히 사랑을 심장 두근거리기로만 생각합니다. 내 호르몬의 변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네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헤어지면 바로 다음 사람으로 갈아타요. 그래서 요즘 환승이별, 환승연애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겁니다. 사람을 버스카드를 환승하듯이 그냥 사람을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교환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요. 이게 결혼하고 나면은 해결될까? 안 돼요.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저희 센터 많이 찾아오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이런 관계 중독의 문제를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딱 보면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이 관계 중독이 가장 극으로 치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불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 중독에 대해서 나 어떡하지? 나 망했다. 나 관계 중독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의 특징을 어디서 찾냐면 애착이 잘 안 되어 있을 경우, 특별히 애착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관계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휙 하고 애착 유형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SNS나 여기저기 책에서 보면 애착 유형을 5가지 혹은 7가지로도 더 세분해서 나누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크게 3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안정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연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 애착의 결핍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헉할 정도의 가족의 스토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귀담아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교회 현장에서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연애를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연애를 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뜨거운데 왜 남자친구만 만나면 항상 연애가 이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으며 왜 이렇게 나는 남자친구한테는 쓰레기 같은 여자친구가 되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자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저는 몰랐어요. 뭘? 저는 참고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하셨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집안에서 태어났고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어머니의 또다시 재혼 그리고 실패 아무튼 이런 것들을 무수히 겪으면서 저는 뭘 착각했냐면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혜민 저 목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제가 이 문제를 신앙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바깥에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냐면 나 무슨 집 산다? 야 나 어떤 차 타고 다닌다?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묘하게 어떤 자랑을 하냐면 고난 배틀을 해요. 그냥 이런 거죠. 나 손가락 여기 베었다? 베었었어. 이러면 임팩트가 없어요. 나 손가락 잘렸었잖아. 근데 지금 붙었잖아. 그러면 애들이 아멘. 이게 교회 안에서의 위험한 간증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정말로 많이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게 교회 제가 한동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 친구들을 상담하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특별히 저같이 이런 스토리가 있는 청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픔이 충분하게 본인 안에서 다뤄지거나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만 냅다 해가지고 감정적인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나의 이런 아픔들이 같이 회복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아픔은 저기 끝에 있는데 신앙적인 생각만 여기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나와 가장 긴밀하게 친밀하게 나의 밑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뜨악하는 거죠. 나는 왜 그럴까? 근데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화살을 어디로 돌려요? 네가 문제 있어. 근데 어쩌면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제가 이야기하는 관계 중독에 해당하는 애착 유형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유형이냐? 불안형입니다. 불안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안한 상태를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 이런 사람은요, 24시간 그 사람과 붙어 있고 싶어요. 네가 없으면 불안해. 네가 나를 떠날까 봐. 네가 그냥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똥을 언제 싸러 가는지도 알아야겠어. 이런 사람들 있죠? 네가 어딜 가면 어디 간다. 어디 도착하면 도착했다. 똥 싸러 가면 똥 싸러 간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줘. 카톡 1 언제 사라지는지, 나는 이거 가지고 사랑을 확인해. 이모티콘 뭘 붙이는지, 하트 몇 개 붙이는지, 이걸 가지고 상대의 감정선을 보면서 나의 감정이 결정되는 사람들을 불안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전한 상태에서 연애하는 게 불안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도 불안해요. 왜요? 내가 불안해야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연애할 때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지우 오빠랑 만약에 맛집을 갔어요. 지우 오빠가 오늘 기념일이라서 막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선물을 막 줬어요. 혜민아, 오빠가 널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안정형인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충분히 즐겨요. 자기야 너무 고마워. 자기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겠어. 그러는데 불안형은요, 기뻐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찬물을 딱 끼얹어요. 근데 자기야, 되게 자연스럽다. 전에도 와봤었나 봐. 전 여자친구들하고도 이 정도 했었나 봐. 그래서 많이 불안형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왜 사랑해? 자기 전 연인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불안형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이 뭐냐면, 똑같이 불안한 거죠. 똑같이 불안한데 나타나는 모습이 불안형과 정반대다. 그게 뭐냐면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요, 불안형은 24시간 쟤랑 붙어 있어야 돼. 근데 회피형은 뭐냐면 그냥 저 사람이랑 가까울수록 밀쳐내요. 나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이런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너에게 들키면 네가 나에게 실망해서 떠날까 봐. 그래서 사귀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현재의 감정, 생각,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너 왜 자꾸 나한테 벽을 쳐? 왜 자꾸 나를 밀쳐내? 근데 회피형인 사람들이요, 본인이 회피형인 거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피형인 많은 분들이 겉으로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 쿨해. 이거예요. 나는 쿨한 관계를 원해. 난 쿨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쿨한 사람은 자기 쿨하다고 말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나 쿨해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쿨하지 않은 걸 자기가 너무 잘 알아서 자기가 쿨해지고 싶은 자기의 바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안형, 회피형이신 분들 분명히 여기 있을 거고요. 불안형과 회피형이 중복돼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하고 있는 어떤 커플의 사례를 보면 남자친구는 지극히 안정형이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불안과 회피가 섞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왜 이게 가늠이 안 됐냐면, 처음에 딱 사귀었을 때 여자친구가 그러더래요. 자기야, 나는 연락 많이 하는 거 딱 질색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해. 남자친구는 안정형이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가 연인 사이인데 낮에도 연락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지. 여자친구가 아니, 난 싫어. 난 딱 질색이야. 나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 나는 구속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안정형은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적응력이 빨라요. 그래서 한번 사귀어보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여자친구의 패턴에 맞춰준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그 상태에서 그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를 충분히 사랑하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별로 별바르게 반응을 안 했으니까 남자친구는 이 상태에 적응을 한 거죠. 근데 남자친구가 왜 저희 센터에 찾아왔느냐? 요즘 여자친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상한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러더래요. 근데 자기야, 자기는 하루에 내 생각 몇 번 해? 나는 매번 하지. 왜? 아니 근데 왜 자기는 낮에는 한 번도 연락이 없더라? 이걸 흘리듯이. 남자친구는 네가 하지 말라며. 네가 이거는 지척거리는 거라며. 근데 여자친구가 이러죠. 아니 해도 돼 이제. 우리 뭐 1년 정도 사귀었는데 해도 돼 이제. 뭐 그 말을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그럼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근데 안정형은 이거를 하나의 룰로 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아, 이제 해도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약속을 잡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는 편하게 일주일 중에 자기가 편한 때에 일주일에 뭐 뜨문뜨문 두세 번씩 한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근데 자기 왜 2, 3일은 하는데 왜 나머지 3, 4일은 연락을 안 해? 이러니까 남자친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 왔어요? 그런 여자친구가 떠올랐나 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2번, 3번이 혼재돼서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안정형의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회피형이거나 불안형이거나 관계 중독인 사람들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안정형인 연애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안정형인 분들은 그럼 우리는 무슨 죄예요?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런 안정형이신 분들은요. 그래서 획득된 안정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애착 유형 때문에 불안정하게 나타나지만 획득되기도 한다. 근데 이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안정형이면 안정형으로 바뀝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는 극도의 불안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6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매일 하루에 2번씩 영상통화를 걸어서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교대를 다녔거든요. 자, 교대 어떤 곳이죠? 여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죠? 으르렁거리는 그곳에 우리 순한 양 같은 그 남자친구를 거기로 보내니까 매일마다 남자친구한테 영상통화를 2번 걸면 남자친구가 카메라를 밖으로 돌려서 한 바퀴 돌았어요. 내 옆에 여자친구 없어. 독서실을 가건 강의를 하건 옆자리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럼 저는 안심을 하죠. 그런 식의 불안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그토록 연애에 목을 맸는지 또 하나 제가 가슴 아픈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모르게 나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여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저 남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쉽게 허락한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연애 패턴에서. 근데 나는 이게 행복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라도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저 사람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그래서 나는 자꾸 내 몸을 허락하신다라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관계 중독자일수록 관계 중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수록 섹스나 신체적인 이런 성적인 문제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런 이해들 없이 그냥 무턱대고 교회에서 기독교 성교육 한다고 했을 때 혼전순결이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신학적인 성경적인 해석만 듣다 보면 이게 너무 죄책감으로만 온다는 거예요. 행간이 없이 결론만 얘기해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적인 성교육, 기독교적인 연애 우리가 항상 앞에 성경적이다, 기독교적이다라고 붙었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적인 연애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절대로 가요는 듣지 않고 노래방 가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고 데이트도 찬양 집회 가고 이걸 기독교적 연애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건 1차원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건강하게 연애하는 모습들 가운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이고요. 진짜 기독교적인 연애라는 것은 깊숙하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거기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적인 것이고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론을 주시고 이야기하는 것도요. 저는 실은 어디에서 보냐면 결국에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인 거죠. 저는 이게 철저하게 다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부분을 알았다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스토리 때문에 이렇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이랬지만 내가 왜 그런지를 알았는데 알았으면 내가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터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하나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관계 중독자였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저희 남편이 안정형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희 남편이 엄청나게 구애를 해서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그런 제가 목매다는 그 남자한테 제가 결혼을 했으면 저는 이런 강의도 못했을 뿐더러 저는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깊숙이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 가운데 저도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저와 비슷하신 분들 계시다면 단순하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낭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라. 연애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너무 그냥 어떤 실습하고 어떤 막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여기에만 국한시키다 보면요, 연애 망해요. 결혼 망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의 연애를, 그리고 나의 연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나에 대한 이해, 건강한 신앙으로 인한 나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있었을 때 그래야지만이 나와 나의 관계가 탄탄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탄탄합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타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관계다, 성은 관계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고 싶거나 그러면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고 그리고 책이 하나가 있어요. 아니다, 제가 책은 이거 딴 걸로 갖고 왔네요. 이건 다르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혹시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섹스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아름답게 연애하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나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모든 청년들 지체들에게 박수 쳐주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단단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휩쓸려 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건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